이렇게 연끌하신 분들, 2030들 중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연끌 아닌 분들도 1주택자들 많잖아요. 제가 질문 많이 받는 게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 살래 하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을 잡을 때는 반드시 외곽 지역들이 오히려 상승폭을 본다면 애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강남보다. 반대로 연끌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력은 안 됐는데 어떻게든 그 집값 올라가는 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탑승하기 위해서 대출을 끌어다가 간신히 샀는데 지금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될지 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 아프기도 하고요. 좀 답답한 게 원래부터 집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리스크 관리 되신 분들은 사실 걱정하지 않아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투자는 원래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2030 연끌하신 분들은 사실 저는 좀 약간 미안한 마음? 약간 죄책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데 기성세대로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론 판단은 본인들이 했죠. 본인들이 했는데 그 등 떠밀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과연 원해서 했을까? 열심히 일하고 이제 취직하고 돈 벌어서 결혼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주택구매 연령이 아니잖아요. 40에서 69세가 주택구매 연령인데 그분들이 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을까라고 본다면 우리 정치권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책임이잖아요. 등 떠밀린 거잖아요.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분위기. 일부 유튜브들도 이제 좀 영향을 줬고 부추겼고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안정감을 못 줬잖아요. 집값 안정시켰어야죠. 5년 동안 26번 대책을 발표하고도 못 잡았잖아요. 어떻게 돼? 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따져본다면 저는 그분들은 좀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흐리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미래, 사실 저도 이제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그분들이 더 중요해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저는 안 팔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대출이자 부담이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문을 더 넓혀서 이렇게 연끌하신 분들, 2030들 중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좀 더 버틸 수 있도록 저리 고정금리로 이렇게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의 문턱을 뭐 소득이 얼마 되면은 뭐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저는 2030들한테는 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샀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은 있었을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뭐 대출 이자만 감당이 되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예 능력이 없는 분들은 사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당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진다면 저는 대출 부분만 정부에서 좀 커버를 해준다면 충분히 좀 버티지 않을까. 바닥이 생각보다 빨리 와요. 하락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V자로 갈지 L자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V자로 가면은 물론 당연히 그분들은 좀 환호성을 칠 수도 있겠지만 V자가 아니더라 살짝 반등한 다음에 L자로 가더라도 대출이자 분담만 충분히 감당한다면 어차피 실거주 목적도 있었을 거니까 뭐 3년이든 5년이든 L자로 가더라도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주택의 본연의 목적인 실거주 목적도 있으니까 저는 이분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좀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좀 계속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앞서서 이제 제가 연끌하신 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연끌 아닌 분들도 1주택자들 많잖아요. 제가 질문 많이 받는 게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 살래 하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좋죠. 떨어지는 분위기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가 9억으로 떨어졌어요. 팔고 9억 현금 가지고 있다가 7억으로 떨어지면 그때 사면 2억 벌잖아요. 이론은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요. 바닥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벌써 30% 떨어진 지역들은 그러면 지금 팔면 50% 떨어진 물건을 사야 되거든요. 50%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이게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들은 잘 모르니까 버틸 수가 있는데 집 하나 있다가 팔고 무주택이 되면은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때부터.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떨어질 때 샀다가 더 떨어질 때 뭐 기다렸다가 불안하니까 바닥에 샀어야 되는데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졌어요. 기다려요.
6억으로 떨어졌어요. 들어갈까 하다가 조금 더 기다려.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6억 5천 찍고 7억 찍으면 어떤 심리가 작동이 되냐면, 6억 했을 때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7억 갔어요. 좀 아쉬운데? 다시 8억 가요. 7억 갈 때 샀어야 되나? 결국 타이밍 놓치는 분들 제가 과거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집 하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앞서서 보험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이렇게 집 하나 가지고 이렇게 타이밍 잡지 마시고요. 그냥, 물론 그런 집들, 아울러 아파트라든지 현재 가치가 굉장히 낮아. 그렇다면 이 기회에 괜찮은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건 좋죠. 그래서 좀 더 나은 곳으로 갈아타는 건 좋은데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구입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1주택자들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면 상급지로 갈아탈 때 팔아야 되는 이유는요. 좀 더 나은 아파트? 아니 더 좋은 층수? 나는 우리 집은 1억 떨어졌는데 원래 가고 싶었던 아파트가 3억이 떨어졌어. 그럼 갈아탈 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뭐 남편이나 배우자가 뭐 퇴직을 한다든지 어떤 뭐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든지 그래서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팔고 뭐 수익형 부동산을 하든 그런 거는 좋겠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냥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집 하나 있는 거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살래 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불안하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주식처럼 거래가 실시간 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럼요. 그거 내놓고 뭐 팔리고 다시 사는데 그 약간 딜레이랑 변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막상 현금 쥐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뉴스만 보면 네. 뭐 규제 완화 대책 나오면 또 불안해요. 저러다 또 집값 오르면 어떡하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를 들어서 3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 3년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걸 어떻게 타이밍을 잡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1주택 가지고 있다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아까 우리가 바닥의 시그널 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양도세 특례 뭐 5년간 양도세 면제했잖아요. 그때는 하나 더 사도 되죠. 2주택까지는 저는 뭐 2주택을 저는 투기로 보진 않기 때문에 하나 있으면 인플레이션 방어. 상황이 좋아. 좋은 타이밍. 10년에 한 번 오는 타이밍이라면 그때 하나 더 사서 2주택 가면 뭐 내 노후라든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물론 저는 뭐 5주택, 10주택 이렇게 하라고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 바닥을 잡기는 좀 매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 추세가 멈추는 시점 대략적으로 언제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닥의 시그널 제가 앞서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과거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사례를 보면 첫 번째 미분양 저는 10만 호 보고 있고요. 전국 10만 호, 서울 수도권 3만 호 정도면 거의 목까지 왔다. 물론 이걸 넘어설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왔으면 정부가 굉장히 급합니다. 건설 경기가 무너지고요. 건설 회사들 막 도산 나기 때문에 규제를 빨리빨리 푸는데 물론 지금도 풀고 있지만 미분양 이 정도 나온다. 이 정도 근접했다라고 하면 야 부동산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점 대비 30에서 50% 정도 조정이 된다. 전세 가율이 높은 아파트들은 30% 정도 떨어지면 그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오고요. 재건축 재개발 같이 전세 가율이 낮은 아파트들은 50%까지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좋아하거든요. 미래 가치도 있고 내재 가치도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집값이 오를 때는 좋은 아파트니까 투자 가치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주택시장이 침체가 됐을 때는 애들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좀 눈여겨본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패닉 셀링 막 집어 던지죠. 처음부터 안 팝니다. 일단 6개월, 1년 버텨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힘든 게요. 터널을 지나갈 때 빛이 이렇게 보이면 그렇죠. 그 빛을 보고 가장 희망. 이 빛이 안 보이면은 이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6개월? 1년? 근데 지금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거든. 야, 금리 언제까지 멈출 거야? 예를 들어서 2023년 6월에 멈출 거야. 금리 인하 2024년 1월에 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명확히 준다면 이 정도 불안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 그럼 대출이자 1년 정도 떨어지는데 속도가 있으니까 2년 정도 내면 되겠네? 나름대로 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이잖아요. 미국 파월 의장은 어정쩡하게 그냥 더 올린다는 말은 하는데 이게 올리는 건지 내리는 건지 모르겠고 한국은행 총재도 뭐 3.5% 이야기는 뭐 그냥 하는 얘기고 뭐 미국에 따라서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제거가 안 되거든요. 이 심리가 불안하니까 이제 막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너도 나도 못 견디고 이제 막 팔 때가 되면은 바닥 찍었거나 거의 지났거나 왔거나 거의 바닥 가까이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강남
강남이 풀려야 돼요. 강남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규제 지역 다 풀렸다. 강남이라고 하면 이제 강남구 서초구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면 저는 그때는 용기를 내셔라. 무주택자들도 용기 내시고요. 1주택자들도 용기 내시고요. 다주택자들은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1주택자들은 2주택 되는 거는 저는 찬성이고요. 무주택자라면 방법이 여러 개 있잖아요. 미분양을 잡으셔도 되고요. 뭐 청약을 하셔도 되고요. 급매물 잡으셔도 되는데 좋은 선택 비교하면서 하시는 게 좋겠고, 미분양을 잡을 때는 앞서서 제가 현재 가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분양은요 원인이 중요하거든요. 다 좋아. 학군 좋고 입지 좋고 뭐 교육 환경 좋고 뭐 대단지에 다 좋은데 가격 경쟁력도 괜찮은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미분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회복이 되면 괜찮은 아파트야. 그렇다면 그런 미분양을 잡으셔도 돼요. 우리 강남의 반포 주공 2단지 재건축한 퍼스티지. 레미안 퍼스티지도 미분양 났었잖아요. 2008년도에 네. 3.3제곱미터당 평당 3천만 원 했었거든요. 그때 3천은 좀 비싸긴 했는데 저도 막 욕했어요. 아니 그때 분위기에 친구 만나가지고 아니 무슨 강남이 아무리 강남이라도 평당 3천만 원이 말이 돼? 미친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미쳤더라고. 그때 레미안 퍼스티지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아니 반포 강남 중심지에 그렇잖아요. 레미안에 교통에 학군에 다 가졌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어.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나오고 막.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면 이건 당연히 강남부터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에 현혹이 돼서 제가 현명한 판단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을 잡을 때는 반드시 시장 분위기 때문에 미분양이 났느냐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혐오 시설 같은 거 뭐 좀 안 좋은 시설들이 있어서 그게 이전에 뭐 비행장이 있다든지 미분양이 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비행기 소음 때문에. 비행장 옮길 수 있냐고. 못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 자체의 문제 때문에 미분양이 났는지 시장의 흐름 때문에 미분양이 났는지는 체크를 해서 시장의 흐름이 문제고 둔촌조강처럼 아파트는 좋아 라고 한다면 그런 아파트들은 저는 충분한 미분양이라도 충분히 용기를 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일구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2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은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OMC 회의를 보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